장애인 복지론 9월 12일 월요일 2주차 1차 시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미리 공지 드린 대로 이 9월 1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 월요일 수업은 추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 월요일 수업은 이 보강해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12월 달에 가서 보강 날짜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미리 합의하에 정선환 교수님 수업하고 같이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 내용은 2주차 1차 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 내용을 보시면서 이데올로기 변화 우리 앞부분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아닌 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미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을 지금 바로 연달아서 해야 되지만, 사실 이 이데올로기 변화의 중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14일 수요일 오전 수업에 이데올로기 변화 뒷부분을 계속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이 장애인 복지론 이 수업 내용을 장애인 복지의 개념 이 부분을 먼저 다루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론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은 이 수업 영상은 제가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을 2주일 정도 길게 잡아 둘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은 9월 14일 우리가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그 이후에 수강하시면은 훨씬 수업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런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이데올로기 변화를 보시면 이미 오프라인 수업에서 수업을 다 진행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크게 이 이데올로기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이 다른 의미의 이 이념 또는 사상 이런 개념들로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이 화살표가 나오죠. 이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학부에서는 다 X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주의에서 보수주의로 넘어가고, 보수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사회민주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발달사 부분에서의 사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화살표는 다 X해 주시고요. 각각의 개념의 이 이데올로기 변화를 이해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은 이 자유주의와 이 신자유주의는 같은 맥락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가 등장한 그러한 시기와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그 시기적 배경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그 맥락은 거의 똑같거든요. 어찌 보면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무한 경쟁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의미의 사상과 이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찌 보면 이것이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사회복지의 윤리와 사상이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이런 과목 혹시 우리 학교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목에서 이 이데올로기 변화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그 수업에 대한 어찌 보면 조금의 또 하나의 월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맥락만 이해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익히 아시는 대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복지에 있어서 그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 사회 문제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결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그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이 생존하기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을 1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가에 있다고 먼저 보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사상입니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 문제의 원인은 바로 개인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에게 그 문제가 크다라고 먼저 보는 것이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은 국가의 책임이 먼저 있다라고 보는 그거는 자세가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개인의 책임이 먼저 있다고 보는 것이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안 되어서, 즉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뭐 후진국 또는 빈국 뭐 이렇게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러한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지를 할 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제외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저 정도 국가가 되는데 왜 저렇게 국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인색할까? 이것은 그 국가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북미 국가들,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돈이 없어서 복지를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제일 대표적인 나라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나라에 돈이 많다고 무조건 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 나라의 시대적 상황이 또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여기서 사회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가 뭐죠? 앞에 사회가 먼저 붙었죠.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에 나왔던 거 이거 보세요.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뭐냐면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잘 살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뭐예요? 국익화시키는 거죠. 이 사회민주주의는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데 방법을 공산주의처럼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그러한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되, 그것을 지향하되 방법은 민주주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복지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르크스처럼 누군가의 독재에 의해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에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과 제도와 법에 의해서 복지를 이루어서 나라를 모두 다 평등하게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크게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어떠한 이념을 유지하는 나라인지,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어떠한 복지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놓고 앞으로 뭐 정책론, 법제론 이런 과목을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금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 해당하는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아동수당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쩌면 제3의 길입니다. 이 양쪽에 다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에요. 아동수당은 누가 받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아동복지론 수업 때도 나오고 가족복지론 수업에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들이 현재 받잖아요. 근데 신청해서 받는데, 이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되게 보면, 특히 우리나라 왜 코로나 생계 지원금 국가에서 나왔잖아요. 1차 지원금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다 그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바우처도 마찬가지예요. 바우처도 소득 기준에서 다 차등 있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가요? 아니면은 카카오 김범수 회장? 아무튼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엄청난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수십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다시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니겠지만 뭘 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국가에서 아동수당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는 없죠. 그런데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격만 되면 다 주는 것이 보편주의 입장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주의 입장에서 나가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차등 있게 나가는 거죠. 이건 조건을 따져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잘 수업 시간에 들었으니까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아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쉬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수업 전후에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자, 이 내용을 같이 화면 좀 작게 나오죠? 잠시만요. 그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차피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니까 자, 수업 자료 그냥 보시면서 그냥 음성만 그렇게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보시면요, 이 장애인 복지의 개념부터 나옵니다. 이 장애인 복지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신체적인 어느 정도의 핸디캡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애라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배우겠지만 신체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사회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개입을 해 보아야 되는데,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 국가에서 장애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은 장애인 급수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장애인 분들이 다른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즉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찌 보면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건 국가가 헌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죠? 국가는 A씨에게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장애인 복지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결핍된 욕구를 그들 스스로도 해결할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과 법을 통해서 하나씩 개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하고, 먼저 장애인 복지라는 것보다 먼저 이 장애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고 그렇게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먼저 이 장애의 개념이 먼저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장애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같은 프린트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라 그러면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현재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굳이 대부분 책들을 보면요, 장애라 그러면은 신체적, 정신적 어쩌면 장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신체적 장애가 되죠. 물론 제일 크죠.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 현재 우리나라에 이 장애인 숫자가 꽤 많이 있어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 숫자가
물론 이 장애의 정도는 있겠지만 중증 장애인도 있고 좀 경증 장애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증, 경증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중에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와 또 기타 발표 자료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5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즉 대구 광역시 인구 숫자가 240만 조금 넘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이 장애를 입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의 범위가 갈수록 더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그리고 사회적 장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가 더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걸 또 언급해 놓았는데 그 하나가 뭔지는 제가 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게 하는데 뭐냐면은 이 장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관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가 무슨 장애가 될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시각에서는 누군가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장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 따라서 또는 그 사회 문화에 따라서 또 그 사회가 뭐 어찌 보면 당면에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는 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예전에는 지금 우울증 심하게 겪는 사람들도 정신적 장애를 보고 있죠. 근데 옛날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기 바쁜 60년대, 70년대, 뭐 보릿고개에 넘어가는 뭐 60년대 이럴 때는 우울증 이러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나라가요.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랬겠죠. 고생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 힘든 일을 안 하니까 저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장애가 현재 정의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은 장애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예전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장애로 안 보던 부분까지도 지금은 장애로 보는 부분까지 많이 광의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협의적에서 광의적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밑을 보세요. 장애를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맞다 했어요? 아니다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 사회가 정하는 사회적 요구 수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앞서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위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 수준 그 내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갈로 제2조 내용을 보시면은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무슨 법에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신체적으로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쉽게 말하면은 일상생활이 잘 할 수가 없는 분들 이렇게 표현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신체, 정신 또는 사회적 장애까지라는 것도 더 포함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이 가장 구체적인 내용 정의는 잘 이해하시고 이 법이 바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원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자, 우리나라 기준을 보면요, 장애의 정의는, 자, 갈로를 보시면은 갈로 장애라는 의학적 분류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정의를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기준 앞서 제가 위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답이 이미 나와 있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기준은 무엇을 보냐면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이 두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의학적 분류에 의해서, 그래서 일상생활 또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이게 장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그 뭐랄까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체크하는 그 기준도 있거든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내가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지, 뭐 취업 문제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또 사회 문화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을 보면은 장애의 정의는 일단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그렇게 현재는 분류하고 있다는 거, 두 가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는 것은 갈로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 또한 서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많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 다시 말하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의 기준, 장애의 기준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로에 따라서 해석도 다양하게 될 수 있고 적용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갈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신체적, 정신적 결함. 우리나라 현재 장애인, 어찌 보면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뭐 결함이라는 말이 법에 있는 거니까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쓰긴 쓰는데, 신체적, 정신적 결함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법령을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 쉽게 이해하면은 신체적, 정신적 뭐 장애라는 표현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신체적, 정신적 장애라는 것은 결국 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기타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 이 말이 지금 여기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게 뭐죠? 결국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1960년대, 70년대에 장애인을 바라보던 그 시각하고 지금 21세기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뭐랄까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겠죠. 지하철 타고 다니다 뭐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대부분 정해진 기계 뭐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 지하철을 운행하시는 그 기관사분이 한 번씩 방송하는 거 들어보셨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남대 쪽에서 우리 학교로 오고 있다면은 뭐 대구은행역이나 뭐 경북대 병원역이나 뭐 범어역쯤 오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런 거 나오죠. 뭐 대구은행역에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오니 지금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지만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대구은행역에 하차하지 말고 다음 역인 반월당역이나 아니면은 그 전역인 대구은행 전역이 뭐죠? 범어역인가요? 뭐 그 전에 역에서 내려라 뭐 이렇게 안내방송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계단을 이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하나의 안내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을까요? 전혀요. 심지어 대구는 지금 지하철이 우리나라 장애인 이 법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들이 어떠한 이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모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1호선이 만들어진 그 시점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부랴부랴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하철역들을 되게 보시면은 1호선 같은 경우는 보통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한 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데 지금 2호선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장애인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 기준이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밑에 보시면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는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그것은 결국 뭐죠? 그쵸, 그 나라 국가의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요 뭐 어차피 그 국가는 다 포함됐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 국가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적용 또한 다양하다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에서 예전에는 장애로 봐주지 않던 것들도 이제는 장애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장애로 인정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또한 예전에는 전혀 뭐 장애로 봐주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제가 어찌 보면은 학교 다니던 중고등학교 시절, 아니면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물론 우리나라 그게 잘 활용은 되지 않고는 있던데 그래도 보면은 저상버스가 있죠. 뭐 우리나라 저상버스는 장애인 휠체어 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현재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 따라서 지금 다양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신체적 불편으로 노인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어린이가 보청기를 착용하는 상황은 같아도 노인을 장애로 뭐 규정하지 않는다. 뭐 이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노인분들이 장애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의 노화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밑에 보세요.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안경을 착용하는 것처럼 보조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같죠. 근데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규정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귀가 좀 잘 안 들리면은 뭐 귀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귀 쪽에 청력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보청기를 끼면 누구나 색안경 끼고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경 쓰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중에도 안경 많이 쓰죠. 뭐 저도 안경을 사실은 눈이 크게 나쁜 건 아닌데 한 번씩 안경을 저도 쓰는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렌즈를 하는데 렌즈를 계속 하니까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트 그 렌즈를 쓰거든요. 자기 전에 보통 하고 아침에 올 때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엔 좀 오래 갔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게 예전부터 자꾸 이제 이 뭐랄까요, 이 과정이 좀 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진다 할까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은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이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 특히 우리 기성세대 사람들도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은 좀 장애인을 일단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경 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안경 쓰는 것은 장애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의 이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장애를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 사회의 뭐죠?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잠깐 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처럼 장애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상황이 그대로 나있죠.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위에 이 박스에 있는 말 그대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혹은 사회의 관료에 따라서 장애인의 범죄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가 우리가 없겠지만, 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렇게 먼저 인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필요 없겠구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그 국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이지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혹은 관료에 따라서 장애인의 범주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장애로 봐줄 것인지, 국가에서 어디까지를 장애로 안 봐줄 것인지, 이것은 뭘까요? 국가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여기까지 장애인으로 봐주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대한민국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혹은 사회의 뭘까요? 그렇죠. 국가나 그 사회의 수용 정도, 그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장애인의 범주는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굉장히 주관적 정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학적 개념에 의한 분류보다는 지급 능력, 일상생활과 나중에 ADL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급 능력,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 따라 더 많이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장애의 개념에 대한 공식적 정의는 1980년 갈로에서 채택한 바가 있는데, 이 또한 장애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 맥락에서 사회적 맥락으로 보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앞서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들 뭐죠?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정한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과 국가의 수용 정도, 사회적 수용 정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예요? 장애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1980년도에 어디냐면은 당연히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어딜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바 있는 그러한 장애 발생 원인도 의학적 면에서 사회적 면으로 보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분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이제 보면은 ICIDH라는 국제 장애 분류가 먼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이 내용과 그리고 이제 좀 밑에 가보시면은 이거 두 번째 거는 크게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앞에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ICF 개념과 그리고 ICF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장애인의 이 복지라는 것보다는 장애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애의 개념, 오늘 했던 내용들은 앞에 이데올로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장애의 개념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를 하기 전에 장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크게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여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서 이 장애라는 것은 그 사회의 수용 정도와 무엇보다도 그 사회에서 뭐죠? 나와 있었던 거, 문화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거, 그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ICIDH부터 이 국제 장애 분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수업 영상 중간에 보면 자꾸 말이 한 번씩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앞뒤가 좀 안 맞게 막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이번 추석 연휴 때 이게 코로나는 아닌데 검사를 몇 번 했는데 아니었는데 이게 제 집에서 이제 첫날 연휴 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산 밑에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뭐랄까요, 막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 목에 바람이 들었다 할까요? 그래서 말만 조금만 해도 계속 목이 칼칼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혹시나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이제 끝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칼칼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코로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요. 뭐 연락을 이런 것도 없었고 검사 몇 번 했어도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9월 13일 제가 병원에 가서도 검사를 한번 해보고 갈 계획인데, 일단은 뭐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수업 영상 찍으면서 자꾸 스탑하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말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앞에 본 내용은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런 세계보건기구 장애 분류나 기타 관련된 또 영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14일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이데올로기 뒷부분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9월 19일 월요일 수업에는 요 부분 다음부터인 이 어찌 보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이 수업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온라인 내용에서 온라인에서 수업 자료 올릴 때는 기록이 남으니까 이 저작권 문제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영상을 같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국제장애 분류 요 내용 하기 전에 우리가 관련된 영상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9월 14일 수요일 오전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